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경입니다. 이제 상속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잠깐 이제 아주 상속하고 딱 맞진 않지만 조선시대 이제 중기의 사회 변화를 좀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자투리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법률적 얘기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노 교수님께서 그냥 앞에 얘기했던 그 이자 사건에 이제 껴서 조선시대의 어떤 중기의 발전상과 이제 노비와 그 주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일단은 들고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왜 변사님 엽떡이잖아 원래. 엽떡이긴 한데 너무 이제 전공적으로 나가면 아, 이게 전공적으로 나가나? 일단 이 문서에 대해서 좀 특이한 거는 일단 노비가 산의 종이죠. 노죠. 예. 이 노가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아이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입니다. 상속 문서입니다. 1540년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이게 중종 35년. 네, 예. 중종 35년의 기사입니다. 이 문서는 그 진성 이씨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그럼 진성 이씨 집안의 문서냐? 그건 아니고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던 노비, 그러니까 노죠. 예, 사노, 이렇게 지금 우리 어떤 역사적 용어로는 개인 집에 소속되어 있는 남자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노 이렇게 부르는데요. 진성희 씨가 어디 그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네, 이황 있죠. 이황 이황 집안입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안동 지역에 꽤 유명한 예, 그런 가문이죠. 그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례 종이죠. 이 사노, 이 노, 제가 노비라 그러면 비 여자 종까지 같이 포함되는 사노. 용인데 그냥 사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례 종, 예, 사노 이름이 이제 복만입니다. 게다가 이제 외거노비. 외고노비죠. 네, 예. 외거노비. 그러니까 그 주인집이랑 같이 살지 않고 주인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복만이란 자가 이렇게 76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됐죠. 엄청나 이때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살았던 것 같아요. 이 70세 넘긴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이게 거의 이제 16세기 중반 정도인데 이거 따지면 평균 수명보다 거의 한 배 반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비는 그러니까 외거노비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관에 소속된 노비일 경우에는 자기 공역을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방식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집에 그 세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바치는 그런 노비입니다. 근데 대개는 60에서 65세 이 정도 되면은 그 바치는 부분이 없어져요. 그 나머지는 알아서. 면천되는 건 아니죠. 면천은 신분은 안 바뀝니다. 이제 그 노역이라든지 공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치게끔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이 사람은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았다더라고요. 네. 많이 모아서 76세가 됐는데도 이때도 공납을 바치고 있는 계속 그런 이제 상황. 집주인이 집주인이 계속 이제 계속 뜯어가요. 네,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문서는 이때 이제 문서를 작성한 게 뭐냐면 자기 재산 있는 전체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3분의 1은 이제 주인한테 바치고 그 복만이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딸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3분의 1씩 떼서 각각 이제 자기 딸들에게 상속을 하는 재산을 다 분배하는 그런 이제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이니까 상속이 아니라 이제 뭐 사전 증여, 사전 증여, 요즘 개념으로 뭐 그렇겠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조선 시대는 대부분 이제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다 해놓고 그게 정리가 안 됐을 때 죽은 다음에 정리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 많이 이 당시는 흔히 언제 있었죠. 죽을지 또 모르니까 또 뭐 유언장 작성이잖아 일종의. 그렇죠 일종의 미리 해주는 유언장 작성. 사실 그리고 유언장의 사전 공증을 작성을 받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되게 이제 재산이 많은 양반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먼저 1차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중간에 살아있을 때 이제 뭔가 문제가 변동 상황이 있다던 거면 2차 분배에 들어가고 그래도 남았다 하면 죽은 다음에 쫙 정리하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제 노비였지만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흔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미리 살아있을 때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이제 문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재산을 분배한 내용들을 좀 보면 이미 뭐 기아집이 딸들한테 각각 한 채씩 주고 있고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가재도 그죠. 뭐 가마솥도 따로 분배를 한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부자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당히 부자인 게 이제 논이나 밭은 내가 사이즈를 이제 모르니까 단위를 몰라서 안 느끼는데 기와집 한 채 딱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뭐 박사님께서 옛날에 아마 강의 들어 여기 방송에서도 아마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에서 기와집 있는 집도 많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지금 16세기 중반인데 어느 정도로 기와집이었었냐면 관청은 물론 기와집입니다. 그런데 동네별 이름 중에 왁골이라고 왁골, 붙여진 게 기와골. 굉장히 많아요. 어. 오죽 기와가 없으면. 있기 때문에 이제 왁골이라고 붙여진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띄엄띄엄 있는 곳인데 이 사람은 자기 딸 둘에게 각각 기와집 한 채씩 줘요. 어쨌든 수도 한양도 아니고 어쨌든 안동이 물론 이제 뭐 사대부들이 많이 모여 네. 있다곤 해도 그래도 기와집 하나를 외고 노비가 딸들한테 한 채씩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 면에서 최고 부자 수준이죠. 오히려 주인보다 더 부자일 수 있어요. 거의 맘먹을 수준은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76세가 되도록 주인집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주인집 입장에서 네, 황금알을 추정할 낳는 수 거의 있죠. 이제 거의 네, 수준인 그렇게 거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두 딸인데 두 딸에게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네, 비슷한 수준으로. 증여를 네. 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주인에게도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분량을 주인집에다 바칩니다. 그동안 이제 신공도 바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굳이 주인한테 3분의 1이나 줘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복만일 경우에는 자기 상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족 구성을 보면 이 복만의 와이프는 아마 다른 집, 다른 양반집의 비였던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이미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죠. 근데 중간에 이 그 상전이 그 딸들도 자기 아이들한테 이 상전의 아들들한테 분배를 하면서 딸들 하나씩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분재를 미리 하다 보니까 이 딸들도 주인이 각각 달라지는 거죠. 네. 상전이 달라서 결국은 복만부터 딸 둘이까지 주인이 각각 3명이 되는 상황이 근데 돼버립니다. 다 이제 진성 이씨들인 네, 거죠. 그 딸들도. 집안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그러다 이제 또 보니까 복만의 주인이 제일 진성 이씨 그렇죠. 중에서 아마 제일 아버지 연장자일 뻘이고, 가능성이 네, 높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윗사람인 거고 네. 아버지 복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재산이 지금 워낙 많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딸들의 주인들도 각각 지금 다른 상황이라서 그 원래 조선의 법에는 그 노비의 직속 그 후손이 없으면 그거를 다 주인이 몰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그거를 방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주인들끼리 작당을 해서 이 딸들이 뭐 친딸이 아니네 마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있던 그 상속법에 있어서는 노비의 재산도 자기 아이들한테 줄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네. 현실에서는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온갖 것이죠. 농간질을 하고 네, 그럴 수작질을 할 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장치를 미리 해두겠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문서를 작성.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제 딸 둘을 둔 이제 나이든 이제 아버지잖아요. 네. 엄마도 죽고. 네. 근데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딸 둘 있는 집이면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만약 눈을 감아야 되는데 딸 둘이 만약 이제 지금 이제 시집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네. 한번 되게 불안할 것 같긴 해. 현대 사회도 딸 둘만 있는 집이면 뭐냐 딸 둘이 이제 남편이 없는 상태라면 이 아빠는 왠지 눈 감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재산도 많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아. 차라리 아들 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3분의 1까지는 안 줬을 수도 있고 좀 더 줄여가지고서 어떻게 다 했을 수 있는데 딸 둘이고 게다가 자기 아내도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딸 둘이 이제 심지어 자기 이제 원래 직속 그 이제 상전이고. 상전 밑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언제 자기 이제 76세에서 어느 날 당장 내일 모레 꼴박 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더 많은 비용을 줘서라도 이제 그 주인한테 좀 의탁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이제 심정적인 마음이 갑자기 확 드네요. 네. 실제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집 B를 이렇게 상전이 주인이 이제 건드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재산이 많은 이 복만 같은 인물이 있다면 그 지금 딸들이 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딸들이 네 딸 맞냐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장치를 미리 해두겠다 그런 방식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옛날에 우리 뭐 해봐서 알죠. 관에 가서 공중을 설 수도 있고 그때 뭐 수령이 뭐 이제 이렇게 우리 공중을 수령이 앞에서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이거 저건 네 거, 니네 딸들 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관에 찾지 않고 자기 주인한테 이제 맡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실제로 지금 이 복만은 그 집에 진성이 씨 집안의 노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진성이 씨 집안도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지였었고 그렇죠. 권력이 있고 결국은 하나의 테두리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 진성이 씨 집안이라는 테두리가 훨씬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사회니까 수령은 어차피 2년마다 자주 바뀌고 또 수령이 또 못된 수령이라서 이참에 2년 나 가기 전에 한탕하고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차라리 지역사회는 서로 또 소문이란 게 있으니까 진성이 씨도 대놓고 야 다 내놔 이렇게 못된 짓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 진성이 씨한테 안 가고 다른 세력가한테 이제 의탁을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지역사회로서 이제 유지를 그러니까 위해서 울타리 안에서 들어와서 보호를 받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서 말미에 보면은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복만 친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이 진성이 씨 집안과 관련된 누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이 문서의 양식이라는 게 보면은 노비가 아니고 양반이 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복만의 상전이 보낸 이 집안에 누가 보낸 사람이 이 문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 두 사람 이제 증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복만의 친척 그리고 복만 동생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작성된 문자를 아마 박사님께서 자료 화면으로 넣어주시긴 하겠지만 보면 굉장히 뭐 문체 서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내용도 많고 뭔가 이렇게 잘 쓴 느낌이 나요. 좀 글자 좀 아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글을 좀 잘 아는 양반급의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가 주인집에 이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준다는 내용과 함께 두 딸들에게 줬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작성이 아마 그 관련된 주인집 관련된 사람이 썼던 것이고 그래서 이 문서도 그 집안에 한부가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을 각각 이제 노비 네, 하나 그렇죠. 주고 그렇게 자기네들 된 하나 것 갖고 같아요. 보통 그렇게 만드세요. 네. 문서 만들 때. 그때도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이 집에서만 보존이 된 거죠.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집안, 진성이 씨 집안에서 보존되어 있는 문서를. 어찌 보면 진성이 씨 집안이 대단한 집이에요. 대부분 뭐 차용증 받아놓고 나 다시 돌려줬는데 없어서 원본 없어요. 어떡해요. 이런 경우 많은데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진이나 좀 찍어놓으면 되는데 원본 어디냐고 하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이런 걸 이제 처분문서라고 하거든요. 개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걸 처분문서라고 하고 소송에서 제일 민사소송에 중요한 거는 증인 100명 필요 없어요. 처분문서 한 장이 중요해요. 증인 100명이 나 저 사람 돈 빌려주는 거 봤니 해도 안 믿어요. 그냥 차용증 하나 들고 오든지 돈 영수증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진성이 씨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답게 굉장히 처분문서 관리를 수백 년 동안 잘한 집이네. 그러면 문서가 없으면 예를 들어 채무 같은데 증인 100명은 아주 소력이 없는 건가요? 사실 입증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내가 이걸 차용이라는 게 내가 그냥 돈을 증여한 것일 수도 있고 빌려준 것일 수도 있고 내 물건값은 예를 들어 변제한 것일 수도 여러 가지잖아요. 성질이. 그러니까 이거를 차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을 줬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이야 이제 계좌이체를 많이 하니까 최소한 차용증은 없더라도 계좌이체 한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옛날 80년대 70년대 가면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도 안 받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증인은 소용없다는 거죠. 증인이 좀 의미가 그나마 있는 사건은 가족법 정도 가족 사건이나 내밀한 가족에서. 문제니까 하고 형사 사건에서 목격자가 있다. 요즘 이제 CCTV가 다 대체를 하지만 민사에서는 사실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쟤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라도 하다못해 찐하다가 너 돈 갚아라 왜 안 갚니라도 보내놓고 뭔가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서 이게 어느덧 이제 중종 35년이면 거의 이제 조선 중기가 정말 한 중반쯤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고 노비에 불과한 사람이 지금 기와집을 최소 한 세 채는 보유했을 것 같고 게다가 안동 지역에서 그랬다는 거는 단지 농사를 열심히 이때만 해도 아직 이양법이 널리 발달된 것도 아니고 농사란 게 사실 농사 열심히 잘해서 수입이 확 늘어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산업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장사를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복만의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만이 그러니까 이 집안에 지금 노비라고 되어 있긴 한데 원래 장사꾼이었는데 진성희 씨 집안의 어떤 이런 미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계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쵸, 뭐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하다못해 진성희 씨랑 납품 계약을 뭐 그런 식으로 맺는 걸 해가지고 차라리 밑에 그냥 들어간 게 그렇게 나을 수도 들어간 있고. 케이스라고도 볼 수 하니까 가정이 계획 가정 중에. 예, 그게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여기엔 조금 좀 맹점이 있는 게 이 자기 와이프는 딴 상전이 있다고 비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 진성희 씨 집안의 노비는 맞아요. 외고 노비인데 특히 이럴 경우에는 장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담해서 이 집안 돈을 굴려주는 전담해서 하는 그런 노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은 오히려 수완이 좋으니까 돈을 맡겨주는 펀드 그래서 매니저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주인 PB가 되는 집도 이제 불려주고 자기 네. 재산도 불리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역할을 어떤 그야말로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닐까. 조선 초기 때는 아직 이런 자료가 지금 별로 없어서 모르는 거죠. 실제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풍구파들 경우에서 보면은 그 집안에 그 돈을 불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노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중종 시기쯤 되면 비단옷 입은 노비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집안에 돈 불리고 하는 거는 전담해서 이 노비를 시키고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조선 후기도 그거 계속 보는 그러면 여기까지다 이제 조선 후기 되면 이제 상전이 바뀔 수도 있나? 그러니까 뭔가 보다는- 노비가 뭔가 이제 뭐 족보를 사서 갑자기 주인집은 몰락하고 막 이런 일을 그렇게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후기로 가면 훨씬 많아져. 후기를 많죠. 조선 전기는 이렇게 자기 상전 집안에 소속이 그래서 되면서 비단옷까지 입는 네, 수준까지 네, 가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조선 후기 되면은 이제 그게 뭐 그 집안 제대로 안 됐다 했을 경우는 주인집은 몰락하고 몰락하고 자신은 이제 돈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정말 족보까지 사는 케이스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변동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사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이게 복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면 땅이 많지가 농사만으로 않아요. 불리기는 땅이 많지가 또 않고 기와집을 해서 이렇게 많다는 거 보면은 이 농사가 아니라 오히려 상업 쪽에 소환을 발휘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굳이 이 사례를 또 소개해 주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역사적 의미가 이 사례? 조선시대 노비 이러면 되게 이제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 주인집에 양반집에 같이 사는 노비들 그리고 뭔가 항상 착취당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야말로 속박하고 뭐 이런 거 이미지가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외고 노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게 서울 양반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지방 토지를 거점에 또 있을 수도 깔아놓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다 그쪽 지역에 관리를 해야 되고. 노비들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수확된 거를 서울로 보내고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고 노비들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납공 방식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그 집안에 같이 사는 노비들보다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노비는 무조건 속박되고 인신적으로 뭐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가 이제 대중 매체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노비라는 고정관념을 따지면 사실은 집주인하고 이런 계약을 맺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집주인 뺐으면 되지. 야, 너 나가 하고서 나 다 가질래. 뭐 이러면 되는데 굳이 집주인하고 지금 계약이라는 걸 서로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런 문서를 남겨두는 문서랑 정도까지 계약을, 굉장히 좀 할 정도는 어느 네. 정도 협상 그래도 물론 있다는 협상이 거죠. 조금은 적더라도 3분의 1을 바치긴 했지만 딜이 되는 네. 정도의 관계는 된다. 네, 그러다 아니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 개념이 그야말로 정말 인신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는 이런 식의 노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상속 문서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이 16세기 중반에 그 양반과 노비의 관계, 특히 외고 노비의 관계들을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문서라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외고 노비는 현대판으로 따지면 일종의 직장인 같은 우리끼리 뭐 그렇게 그런 볼 수 있어요. 네, 자조적으로 하기를 이제 저기 직장 일반 다니는 사람은 사노비, 그러니까 솔거노비죠, 솔거노비, 솔거노비. 전문직은 외고노비, 뭐 이런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 전문직은 자영농이가 이제 자영농. 어디 누가 외고노비인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좀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노비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문서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우리 막판에 할 말씀 정리하실 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서 있기가 힘들어.
다음부터 의자 갖다 놓고 해야지. 아. 그러니까 그러셔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